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한국의 몰락은 정해진 수순이요. IMF 브리핑룸. 붉은 경고선이 가득한 보고서가 탁자 위에 던져졌습니다. 고유가, 부채, 중국발 위기라는 삼중고 앞에 한국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 세계 석학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경고를 날린 IMF가 조용히 숫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밀어냈다고 자축하던 중국은 사색이 되어 삼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권을 움켜쥔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강대국들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버티기 힘들 겁니다. 회의실 끝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별다른 이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최상위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 경고국, IMF가 공식 경고를 낸 나라. 저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이름은 데미안 콜드웰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월가가 저를 부를 때 쓰던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시가 제가 길어질수록 시장에 큰일이 온다. 그만큼 저는 숫자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만큼은 틀렸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국지전으로 끝날 거라던 예측들이 하나씩 빗나가기 시작했고 전선이 넓어질수록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던 날 월가는 긴장했습니다. 90달러를 돌파하던 날 투자은행들은 긴급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00달러가 현실이 되던 순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콜드웰 씨, 한국 어떻게 보십니까? 후배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잠시 시가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에너지 전량 수입에 부채까지 늘고 있으니까. IMF도 공식 경고 냈습니다. 알아. 벨기에랑 같은 군으로 묶었더군.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상당한 증가라는 표현을 명시했고 국내 총생산 대비 63% 수준까지 부채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 수치로 내놨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저성장 시대 진입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일부 매체는 노골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보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뉴욕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엔 IMF 보고서와 한국 반도체 공급망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 안의 얼음은 이미 절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계에 불을 붙였습니다. 창밖으론 맨해튼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흔들릴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에너지도 부채도 중국 경기 둔화까지.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제 목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시가제가 길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요동쳤고 코스피 차트는 연일 붉은색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꽤 오랜 시간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 국가 부채 증가, 중국 경기 둔화, 그 모든 악재가 동시에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급망 데이터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서 아주 작은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의 메모리 주문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제 눈을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엔비디아 서버 증설 뉴스, 초고속 메모리 공급 부족 보고서, 삼성과 하이닉스 생산 라인 풀가동 소식.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하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밀어놨습니다. 시가도 재떨이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에 열광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고 월가까지 인공지능 투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쏟아냈고 엔비디아 주가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열기를 보면서도 크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일수록 공급망을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20년 경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콜드웰 씨,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후배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어느 정도야? 주문 대기만 수개월입니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저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옆에 붙어야 하는 메모리야. 그게 없으면 인공지능 서버는 아무것도 못해. 후배는 화면을 들여다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동시에 연산을 처리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려면 초고속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고대 역폭 메모리, 업계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HB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공급망 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깐 주목받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숫자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HBM 주문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성 생산 라인은 풀가동 상태였고 하이닉스는 긴급 증설에 들어갔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에 불을 붙이고 공급망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IMF가 경고를 내놓고 세계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 반도체 수출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수출이 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며칠 뒤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JP모건도 뒤따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국가부채를 걱정하던 바로 그 투자은행들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선뜻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콜드웰 씨,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후배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시가를 천천히 재떨이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누가 그래? 골드만, JP모건 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난달엔 뭐라고 했지? 후배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흥분하면 항상 저런 말이 나와. 내가 납득하려면 숫자가 더 쌓여야 해. 후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숫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서버 증설 규모, 그 서버 한 대당 필요한 HBM 수량,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자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안에 끝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공급처가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잿더리엔 시가가 끝까지 타버린 채 쌓여 있었고 위스키 잔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맨해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군.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경제 반등 소식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열 반응을 보이는 법이고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숫자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주문이 밀려들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생산 라인은 풀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국, 미국, 동남아 수출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거라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기엔 아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콜드웰 씨, 한국 경상수지 나왔습니다.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마지? 후배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똑바로 확인하건 맞나? 네, 교차 검증 확인했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수치였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고육의 부채 증가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겹친 나라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제 머릿속 계산과 맞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당황한 눈치인가? 난리 났습니다. 긴급 속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배가 나가고 저는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엔 관광 수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리 곳곳에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여행 수지까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도체야 그렇다 치더라도 관광 수지까지 반전이라면 이건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에 불을 붙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IMF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 국가부채를 공개 경고했던 바로 그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제목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부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보다 한국 재정이 더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선이 가득했던 그 보고서가 조용히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가가 끝까지 타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로 콜드웰 씨, 후배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IMF 보고서 보셨습니까? 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것 같군. 후배가 멈칫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키 잔의 얼음은 이미 다 녹아 있었고 잿더리엔 시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 맨해튼은 조용했습니다. 틀린 건 한국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읽는 방식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반등을 보이는 동안 저는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중국을 거대한 제조 강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도시 외곽에 흉물처럼 서 있었고 건설사들은 줄줄이 자금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던 부동산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둔화됐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취업 박람 회장에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고 있었지만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성장 신화의 종료를 말하는 분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흔들릴 거라고 보셨습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가를 천천히 입에 물며 대답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야. 한번 시작되면 쉽게 안 끝나지. 그럼 중국 제조업도 영향을 받겠군요. 이미 받고 있어. 근데 흥미로운 건 중국이 그 해법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알아? 후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봇이야. 중국은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절, 중국은 수억 명의 노동자를 앞세워 전 세계 제조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로봇팔만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른바 다크 팩토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구매국이 중국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시대가 끝나자 중국 역시 사람보다 로봇을 더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가 튀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의 성과급 소식이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장 직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삼성전자 한국 본사 성과급이었습니다. 금액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한국 직원만 저런 성과급을 받느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빠르게 번져나갔고 일부 생산 라인에서는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파업까지 가겠습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시안 공장이 삼성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를 차지해 그 라인이 하루만 흔들려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 납기가 도미노처럼 밀린다는 거지. 지금 미국 고객사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잖아?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시가 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지금 분위기에서 후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준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중국 공장에서 성과급 올려주면 베트남이 가만히 있겠어? 유럽 공장은 어느 한 곳을 손대는 순간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은 핵심 기술 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파업까지 안 가더라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직을 시작하면 생산 라인 안정성이 흔들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사람 손을 타는 작업이 아직 많거든. 기계가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후배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삼성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연기가 천장으로 길게 올라가는 걸 바라보며 저도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공급망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안한 지점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사들은 납기 일정을 압박하고 있었고 생산 차질이 생기는 순간 그 여파는 삼성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는 삼성 시안 공장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인력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생산기지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탈중국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했고 중국 정부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말 대신 다른 것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중국 가전 판매 접는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후배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부입니다. 중국 유통 채널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한중수교 맺은 해에 들어갔으니 34년 만입니다. 공장도 접나?
아닙니다. 수조 공장은 폐쇄 안 합니다.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전환해서 수출용 물량만 돌리는 방향입니다. 중국 사람한테 팔지 않겠다는 거지 공장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한테 밀린 건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버텨봤습니다만 중국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마케팅 비용 대비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안 공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거기도 같은 방향입니다. 성과급 갈등 이후로 자동화 속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기도 하겠지.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련 기술자들이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업체로 넘어가면 사람이 곧 기술이 되는 겁니다. 로봇으로 바꾸면 그 리스크가 사라지죠. 삼성이 2030년까지 전 생산 거점을 인공지능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저는 천천히 시가를 잿더리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거야. 노사 갈등도 없애고 기술 유출도 막고 사람 대신 로봇으로 채우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지. 후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만 정확한 방향이군요. 그게 삼성이야. 34년이었습니다. 삼성이 중국 가전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던 해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삼성은 중국에서 브랜드를 키웠고 생산기지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매 사업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쫓겨났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의 프리미엄 신화가 중국 토종 브랜드의 기술 추격 앞에 무너졌다며 일부 매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삼성 철수를 중국 제조업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민일보가 움직였습니다. 인민일보는 단순한 신문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목소리입니다. 그 인민일보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탈중국이 아니다. 삼성은 여전히 중국에 있다.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은 계속된다. 자국 언론이 승리를 자축하는 그 순간에 중국 정부는 오히려 삼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조차 삼성을 붙잡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선택과 집중으로 싸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선택과 집중으로 움직이는 동안 중국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내수가 무너지자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질적 생산력. 부동산 대신 반도체,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에 국가 자본을 대규모로 쏟아붓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세계 시장에 저가로 밀어내며 내수 부진을 수출로 메우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략 안에서 거대한 구멍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하려면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길목을 이미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 수출을 차단했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도 단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동맹국들에도 같은 방향을 요구했습니다. 화웨이가 인공지능 칩 개발을 공식화하고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크게 외칠수록 HBM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칩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HBM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후배가 먼저 물었습니다. 엔진은 흉내 낼 수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야. 엔진은 흉내 낼 수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움직일 수 없거든. 미국이 첨단 메모리 수출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중국이 인공지능 자립을 외치면 외칠수록 HBM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현실이 더 선명해지는 거야. 후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인공지능 전쟁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초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열광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천장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는 속도보다 HBM 수요가 더 빠르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주문이 밀려들었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HBM 확보를 위해 수개월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콜드웰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HBM이 없어서 못 채우는 상황입니다. 후배가 보고서를 펼쳐놨습니다. 알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지. 삼성 하이닉스 외에 대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없어.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딘지 알아? 어딥니까? 엔비디아야.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갈 HBM 공급 계약을 삼성과 체결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칩 회사가 직접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며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 그 칩을 움직이는 삼성의 HBM,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는 엔비디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강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패권.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나의 서버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향해 반도체 규제를 쏟아내도 정작 그 규제의 핵심 무기는 한국 메모리 공급망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뉴욕이었습니다. 재떨이엔 끝까지 타버린 시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은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삼성 공급망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은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위에서 뛰고 있군. IMF가 숫자를 바꾼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의 전망이 빗나간 사례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월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과 하이닉스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불과 몇 달 전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던 바로 그 투자 은행들이었습니다. 콜드웰시,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입니다. 후배가 보고서 묶음을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셋이 동시에 움직인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야,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패권, 한국이 가져간 겁니까? 저는 한동안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야. 그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후배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이 분석을 처음 시작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IMF 경고, 고유가, 국가부채. 한국이 흔들릴 거라고 확신했던 그 순간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밤들. 그리고 저는 오래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 해의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조선소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수없이 위기론이 나왔지만 매번 예상 밖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배터리가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IMF 경고가 나왔을 때 제가 밑줄을 그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최상위국, 국가부채 증가 경고국. 저는 그 문장들 위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틀린 건 한국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던 세계의 시선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저도 있었습니다. 재떨이엔 시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맨해튼엔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공급망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것이고 더 많은 HBM이 필요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계에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세계는 수없이 한국의 한계를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번도 세계의 예상대로 무너진 적이 없군. 창밖 맨해튼의 불빛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세워질 것이고 HBM 수요는 계속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공급망 패권 전쟁은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여파가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 답이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위기마다 세계의 예상을 뒤집었고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